자, 오늘도 시황 정리하면서 플로우에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어봅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딸기 좋아하세요? 네, 잘 먹습니다. 네, 한 판 뭐 시켜볼까 합니다. 진짜요? 아유, 딸기 뭐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저한테요? 아니요? 아, 저기 명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저 딸기 좋아해요, 부장님. 뭐 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션이에요. 하루 오늘 방송 안에 딸기를 몇 번 말해야 근데 된다. 제가 미션이 있는 딸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딸기가 제일 맛있는 거 아세요? 해외 나가면 네. 딸기가 예쁘긴 한데 거의 야채처럼 아. 아삭 어그석 하면서 아무 맛도 안 나요. 우리나라 과일들이 대체로 맛있죠. 맛있죠. 네, 그 맞아요. 비싸고 그럼 맛있으니까 그렇죠. 비싼 뭐 거죠. 배 같은 경우도 외국에 있는 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 배가 네. 훨씬 더 당도가 높다고 하니까. 맞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달하게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5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 시사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단독 보도가 뭐 일단 있었긴 했지만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보도는 이 보도의 뉘앙스상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기존 보도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준도 기존의 보도에서는 뭐 30억까지 완화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주말 사이에는 또 50억까지라고 해서 이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뭐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사실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뭐 뭔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뭐 20일 이후 정도로 일단 뭐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국무회의가 26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반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그걸 믿는 수급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시장이 상승 출발하면서 일단 해운주라든지 CXL 관련주, 타이어 광고, 온디바이스 AR, HBM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주라든지 미용기기, 의료 AI, 2차전지 양극재 등의 강세가 출발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수급적으로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순매수 전환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였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수급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가 긍정적 영향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테마주로서 언급됐던 로봇, 그 다음에 HBM,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에도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수급적으로 좀 많이 매물이 출회될 수 있었던 섹터 중심으로 좀 튀어 올랐다 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는 프로그램 수급 매도 우위가 오히려 됐고 1월 8일부터 재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주도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큰 폭 오르면서 일단 영향을 받았고요. 운임 비용 상승 기대에 해운주가 강세였고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5G 통신 장비주가 그래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업종별 대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망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계, 운수창고, 화학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도세 기준 완화는 발표된다고 해도 다소 좀 늦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빠른 분들은 10월부터 정리하기 시작했고 벌써 12월 뭐 20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12월 중에도 거의 정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억까지 줄인 고객들은 예를 들어 뭐 30억이든 50억이든 그 한도까지는 자기가 추가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수급에는 역시 영향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기도 한데 만약에 이렇게 늘렸을 때 대기 자금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했던 사람들 그 자금이 다시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20, 30억 갖고 있던 사람 많이 팔았죠. 10억까지 줄었기 때문에 20, 30억까지 다시 치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파는 것은 꽤 많이 진전이 됐어요. 뭐 이미 시간이 뭐 그렇죠. 2월 18일 정도니까 12월 18일 정도니까
꽤 많이 진전됐다고 보는데 이제 대기 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팔다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수급은 이제 사야지 많이 빠지면 사야지라고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20-30억 정도 갖고 있었는데 수익을 충분히 많이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줄이는 분들은 이미 줄였단 말이죠. 근데 30억까지 된다 그러면 20억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뭐 물론 레버리지를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인별로 그게 얼마나 되겠냐 싶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섹터 쪽에서 돈을 많이 번 고객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들은 충분히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도세 때문에 팔면 내가 그때 빠질 때 사야지라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이미 조금 완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침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면이 물론 이제 더 빨리 좀 뭔가 결정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팔아도 된다고 했었다면 굳이 안 팔아도 됐지만 어쨌든 좀 어이없게 빠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중소형주 네. 가운데. 그게 최근에 연 대비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특히나 더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좀 수급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에는 주로 이제 최근에 장기 소외주들이 좀 올랐다면 오늘은 역시 기존에 올해 큰 시세를 냈던 그리고 수급 이슈로 좀 빠졌던 애들이 다시 올라오는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가 볼게요. 해운하고 종합물류가 올랐는데 이스라엘을 목적지로 하는 선박을 제3국이 공격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까? 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죠. 오. 지금 최근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이나 이스라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실제 일부를 납포를 하거나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쪽에 일단 이슈가 있었고요. 해운사 또한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으로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택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덴마크 국적의 최대 해운 기업인 머스크가 15일 홍해를 통한 운항을 또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최근 이제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하파크 로이트도 최소 18일 동안 회사 선박의 홍해 통과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스위스 MSC와 프랑스 CMA CGM 등도 중단 대회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55척의 선박이 수에스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가시화되거나 길게 장기화되면 역시나 운임이 굉장히 폭증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선박 물류 대란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 우려가 이야기되면서 역시 이제 뭐 흥황해운이나 H&M 등등의 종목들이 이제 해운이나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오늘 반응을 했는데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요. 예. 이런 사태가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파란색 선으로 이제 이렇게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이 굉장히 좀 빠르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좁아요. 그죠? 예전에 여기에서 뭐 선박 하나 끼어갖고 못 가거나 뭐 이런 사태가 맞아요.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그 수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 항로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 거리가 약 9,000km 정도 돼서 소요 기간이 지역마다 7일에서 10일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네,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운임도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가도 자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WTI 같은 경우는 수요 부진 이슈가 조금 더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를 자극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나 현재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후티 반군으로 공격을 받은 컨테이너에서는 총 4척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요. 무력 공격이 더 거세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국적 해군을 급파하는 등 방안을 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크게 불거질 수도 있는 경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해협이 물류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데브 해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량의 약 30%를 맡고 있고 상품 무용량의 12%를 차지하니까 꽤 의미 있는 규모로 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운하인 수에즈 운하와도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조금 장기화되는 것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년 3월에 대형 화물선이 자초하면서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간 막고 있을 때 그때 물류 대란이 났기 때문에 네. 그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조선업 A2G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 통행료입니다. 이 보시면은 라스트 30일 전, 그러니까 최근에 30일 전하고 지금 디셈버, 그러니까 22년 이쪽하고 쭉 이제 다른 거 비교했을 때
뭐 굉장히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많이 올랐네요. 많이 튀어올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22년 기준하고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30일간 보면은 특히 이제 밑쪽에 보면 파나마크스나 이런 쪽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왼쪽이 최근 자료거든요. 오른쪽은 과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게 보이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맞습니까? 19,000불에서 67만 불까지 올랐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우와. 이건 자료입니다, 자료. 아니, 저걸 통과하려면 7억, 8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로 올라간 자료가 이렇게 우와. 나와 있습니다. 예. 트레이드 윈즈라는 그런 소스가 있는 쪽의 자료이거든요. 그러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사진 보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스웨즈 운하 당국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이거 보시면 희망봉을 경유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9일에서 14일 정도 지연된다고 이렇게 스웨즈 운하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주로 이제 탱커와 벌크선이 주요 반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트레이드 윈즈 쪽의 자료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보였던 표를 발표했던 그쪽인데 그쪽 쪽에서 보시면 컨테너선이 파나마 스웨즈 운하로 이제 운임을 2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춘절 전후로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고음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로 정말 고질적으로 어떤 물류 대란을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스웨즈 운하가 일주일 정도 봉쇄됐을 때 물류 대란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이 상기되니까 오늘 해운주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관련주들이 조금 반응을 했다는 거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렇게 돈을 많이 줘도 기다리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거다. 그렇죠.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이 절약되니까 뭐 7억이나 8억이나 내더라도 저렇게 가격이 올랐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지금 이제 WTI가 어쨌든 반응은 바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유가도 어떤 바깥으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말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가볼게요.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의 반도체 상승. 네, 뭐 역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에서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영향도 있는 거고요. 뭐 조금 있다가 제 방송 마치고 심층 인터뷰 쪽에 이승우 센터장 나오시죠. 그래서 반도체 그걸 보시면 되고 네. 아마 보고서 발간한 게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은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월 연설의 뭐 영향,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로 쪽으로 가는 연설 인하, 그 다음에 재고 부담 완화 기대감, 메모리 현물 가격 상승, AI 관련 모멘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신용 등급 전망 상해에 힘입어서 1년 9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고, 인텔이 내년 출시 예정은 AI 가속기 가우디 3를 공개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수요 증가도 기여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자료 중에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디램 스팟 프리미엄과 그다음에 주간 디램과 낸드 가격인데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 기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좋다는 게 맞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CXL 이 관련주라든지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뭐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제주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TCK, 하나머티리얼즈, 워링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등등등 주가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차세대 반도체 3대장 HBM, CXL, PIM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HBM은 다 아실 거고 CXL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네. PIM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뭐냐면 메모리 내부 내에 CPU와 메모리를 동시에 위치시켜서 한 번에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디램 메모리에 연상 기능을 넣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모리 내부에 CPU와 메모리 등을 동시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메모리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율적인 기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BM은 돈을 벌고 있는 섹터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요. CXL과 PIM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개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역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팬아웃 기술도 새롭게 내년 정도에 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넷패스 관련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응을 시장에서 일단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 앤드 새로운 기술 트렌드 관련된 종목들이 꽤 올라갔죠. 근데 사실 뭐 오늘도 관련된 주가들이 꽤 오르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조금 부담을
부담스러운 주가까지도 오르기도 했어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보면 한미 반도체가 일단 PER 4, 50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수부장들이 대부분 거기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기술 관련주라고 하면 실적 관련해서 지금 정말 급등한 종목들 보면 밸류가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은 꽤 수급이 몰리면서 아직도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HBM도 사실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당장 뭐 실적에 찍히는 건 지난 분기에 없었고 CXL 요것도 실제로 된다고 하는 거는 뭐 2025년에나 뭐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이 PIM은 바로 뭐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테마네요 그럼 네,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반도체 쪽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단어를 가지고 테마성 움직임이 확실히 도는 거죠. 네. 그 안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세 가지의 단어 핵심 말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오히려 지금 소재 쪽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은 뭐 원익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금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다음 시기는 뭐죠? 가동률 정상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산 때문에 가동률이 완전히 떨어져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소재 섹터들은 뭐 1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가동률 평균 회귀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적들이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숫자가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쪽은 오히려 보면 제가 보기엔 소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소재 관련 TCK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소재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까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면 좀 약간 좀 섹시하게 보이잖아요. 뭔가 광일연주가 섹시해 보이는데 네. 그냥 소재주 이야기하면 뭔가 좀 jackan 옛날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그렇긴 네. 하지만 실제 숫자는 소재주가 먼저 빠르게 더 올라오겠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그렇게 급등은 안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 시장은 지금 약간 어떤 테마성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내에도 이런 단어와 관련된 테마주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다른 테마주 되게 많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연속적으로 연말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역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그리고 아예 뭐 그 새롭게 상장한 테마주 뭐 이런 종목들 공매도가 없고 뭐 이런 새롭게 상장한 뭐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또 테마가 쏠리고 수급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있거든.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LS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실 뭐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밸류 플레이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냥 수급 플레이지.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성격이 그렇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시장이 그 HBM의 맛을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를 제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구현시키려면 CXL이나 PMI가 필요하겠지라고 이제 믿어버리니까 그 테마적인 느낌과 함께 섞인 거죠. 그렇죠. HBM 맛을 봤으니까 이쪽으로도 이제 맛보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죠, 투자자라면. 결국 미국의 빅테크에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기인이 되는 것 같아요. 빅테크도 뭐 그렇죠. 네. 뭐 빅테크 근데 이제 오히려 보면 미국 빅테크가 더 싸요. 엔비디아가 훨씬 싸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네. 내년 실적 기준을 보면 엔비디아가 글쎄요 20배 되려나 모르겠어요. 네. 와.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진짜 쉽지 쌉니다.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 지금 중소형주 반도체 섹터 테마들이 저밸류가 맞나 할 정도의 수준의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아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제 거의 뭐 내년 이익 100억 잡아도 지금 거의 40배 가까이 왔을 거예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네. 그러니까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뭐 네. 스토리는 맞겠지만 조금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싸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왔고요. 실제 2차 전지는 또 저점 바닥 형성 관련해서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밸류로 보면 조금 종목들 관련해서도 반도체가 약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4만 원 정도면 PBR 2배 가까이 왔거든요. 역사적 밴드 상단입니다. 그 오히려 보면 삼성전자가 PBR 1.2배, 1.3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훨씬 싸 보입니다. 근데 못 가잖아요. 네.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 아 그래도 기술력으로 HBM3로 내년으로 끌고 가면 삼성전자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WSTS 쪽에 이제 포캐스트입니다. 이게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나온 뭐 자료인데 네.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망이 전체 반도체 시장은 올해 대비 13%,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트렌드 포스 쪽의 이야기인데 결국 디램과 낸드 쪽의 포캐스트 프라이스입니다. 결국은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낸드 쪽도 13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추정치를 상향 조정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가 역시 좋아지는 건 맞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관련된 그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 4분기에 22년 4분기 이후로 올해 4분기에 처음으로 디램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에서 흑자가 났고요. 추정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3분기에 적자가 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근데 4분기에는 아마 처음으로 아마 2022년 4분기 이후로 디램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 2분기부터는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봤고요. 회사의 HBM 성장 전망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2024년 기준 PBR이 1.3배, 아까 하이닉스가 거의 2배 가까이 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상태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쪽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빠지고 그래서 토탈이 어떻게 되냐 부분인데 22년 기준을 봤을 때 OP가 43조 원 정도 됐나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23년 보면 7조 1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년 OP가 39조, 한 40조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정도 OP를 어느 정도 거의 메이크업을 할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그 파트별로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지. 이 보시면은 녹색 부분이 이제 증가하는 실적이고요. 빨간색이 빠지는 실적. 그래서 토탈이 짙은 파란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 추정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BOA 쪽에서 마이크론 추정치입니다. 이게 마이크론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조만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마이크론 추정치 상향 조정 때문에 24년, 25년까지 현물 계약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은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스타트가 굉장히 좋으면 실적이 좋으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좀 더 이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단의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조금 숙고를 하고 조금 더 챙겨볼 필요는 있다. 종목이 지금 좋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신규로 이제 따라가서 또 잡는 것은 어쩌면 조금 고점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뭐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다룰 그렇죠.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로봇 산업 쪽으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가 말았던 내용들인데 이게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관련된 이슈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보고서도 나오긴 했지만 지난 12월 14일 날 산업부 주관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 발표됐고 2030년까지 민간 협력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로봇 산업 경쟁력 제고하고 경제 효율성 높이면서 생산 인구 감소 등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응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표를 보여드린 게 그거인데요. 결국은 2030년까지 7개년 동안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전략인데 로봇 관련된 부품의 국산화라든지 로봇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보급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첨단 로봇 산업의 비전과 전략 주요 목표치인데 부품 국산화율을 뭐 기존에 한 40% 조금 넘는 수준에서 80% 이상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 전문 인력도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수준에서 약 5만 명 가까이 늘리는 거고요. 로봇 스타트 기업 이 부분도 스타 기업도 아마 한 뭐 5개 정도 수준에서 30개 가까이 올리는 거고 로봇 산업 규모도 굉장히 크게 늘리고 로봇 밀도도 이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이제 인구도 고령화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더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충분히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월달 CES 2024에 참여하면서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터 등 AI 기반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솔루션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로 사람의 표정을 분석해서 칵테일을 제조하는 칵테일 로봇도 선보일 예정이다. 뭐 요즘에 뭐 치킨도 튀기고 칵테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 서빙 로봇은 뭐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AI 접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나온다 볼 수 있는데 뭐 개별 이슈가 좀 불거졌던 RS 오토메이션 등을 포함한 두산 로보틱스 뭐
TPC 글로벌, SPG, 뭐 줌인터넷, 큐렉소 등등과 같은 로봇 산업단 종목들도 오늘 꽤 많이 올라왔고 뭐 두산 로보틱스 등등은 굉장히 뭐 아웃퍼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사실 뭐 밸류 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테마성 플레이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재고 조정 이후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어서 의류가 상승했다. 네, 뭐 본질적으로 지금 국내 의료 업종은 PER 4배가 안 됩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에 경기가 조금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웃퍼폼을 못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신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도매 의류 순공급과 재고 증가율인데,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순공급이 증가율이고요. 재고 수준의 YY 증가율인데, 이게 재고 수준이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재고가 이제는 빠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오늘 이제 커멘트가 나왔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나 JS 코퍼레이션, 한세 실업 등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화성 엔터프라이즈하고 JS 코퍼레이션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 차트 보시면 신고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화성엔터하고 아디다스의 주가입니다. 이 보시면은 아디다스도 굉장히 안 좋았고 화성엔터가 같이 따라갔었죠. 근데 보면 파란색 보시면은 아디다스가 미리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가 아디다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엔터가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반응하면서 화성엔터프라이즈가 오늘 좀 문제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재고 조정이 의류부터 먼저 시작했고요. 좀 늦게 재고 조정 시작된 게 이제 신발 쪽입니다. 그래서 재고 조정 관련해서 의류와 그다음에 그 신발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생각게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3분기가 고객사인 아디다스 재고 축소 때문에 3분기 가동률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아마 86%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줄었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가동률이 줄면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4분기 되면서 가동률이 10월 달에 90%로 회복을 한 걸 확인을 했고요. 11월에도 회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말 기준 95%까지 가동률이 올라오니까 아마 아디다스 등을 포함한 어떤 뭐 출고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4분기 가동률 상승은 리스타킹 물량이라든지 내년에 봄 시즌 관련된 신제품 생산에 의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디다스가 3분기 실적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재고는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다고 아디다스에서 밝혔고요. 올해 초 다시 이제 리스타킹 이제 할 수 있다, 수준까지 재고가 굉장히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디다스 신임 CEO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고를 다시 쌓을 만한 정도의 재고 수준까지 레벨을 굉장히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손익 달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코멘트를 했고요. 내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 가동률이 아마 95%까지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연말에는 98%까지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OPM 같은 경우는 미드 싱글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24년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흐름은 다만 이제 상저하고이지만 어쨌든 2019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 봤죠. 24년에는 내년에 뭐가 있냐면 7월에 파리 올림픽이 있고요. 파리 올림픽. 유로 2024가 있습니다. 6월에 개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이 있겠죠. 운동 기능성, 뭐 스포츠화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신임 CEO가 바뀌었는데, 전임 CEO와의 전략의 차이는 뭐냐면, 새롭게 아디다스 쪽에 취임한 CEO가 푸마 브랜드를 성공시킨 인물이에요. 상당히 유명한데, 전임 CEO하고 달리 브랜드 마케팅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 CEO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전문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히트작이 없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영향을 했다면, 지금 이번에 나온 아디다스 신임 CEO는 철저히 브랜드 마케터이기 때문에 리브랜딩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어떤 브랜드 네임을 상당히 올릴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가 아마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개선되고 있는데 PER이 3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3배. 너무 쌌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배당도 중간 배당까지 하면서 작년에 연 배당 850원 정도 했으니까 배당 수익도 5% 정도 되고 너무 싸게 거론됐다는데, 아마 이제 JS 코퍼레이션은 기존에 핸드백 제조에서 2020년에 중견 의류 OEM 기업인 약진통상을 인수하면서 핸드백 관련된 매출도 32%지만 의류 매출이 68%예요. 근데 주요 고객사가 게스, 마이클 코어스, 그다음에 코치 이런 쪽이 핸드백이고, 갭,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아우터필러, 그다음에 월마트 이런 쪽에 의류 쪽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실적 회복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핸드백 사업부가
저비용 동남아 지역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생산 효율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OPM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아마 신설 공장 쪽에 아마 동남아 쪽에 영업이익률이 올해 2, 3분기에 15.4% 정도 수준에서 3분기에 19.7%까지 OPM이 올라온 거죠. 기존의 OPM이 4에서 6%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20% 가까이 올라온 거고요. 굉장히 많이 치솟았죠. 그리고 핸드백 부분도 상당히 뭐 생산비 절감, 수출 회복이 되고 있고 의류 사업부도 올라오면서 연간 7%대 안정적인 이익률이 올라오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증권에서는 JS코퍼레이션의 목표 주가를 25,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EPS 기준 PER 6배에 해당하는 실적 목표 주가예요. 그러니까 6배도 비싸지 않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사진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은 한세 시럽입니다. 마카롯 관련된 실적하고 한세 시럽에 이제 영향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카롯은 지금 주가가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PR 20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세 시럽은 PR 6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쌉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영혼모욕과 에클라스인데 영혼모욕은 지금 4배 정도 수준이지만 에클라스는 2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OEM사들이 너무 싸요. 글로벌 대비. 네. 실적 반도 좋아지면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주요 브랜드사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YY 증감률 보시면 월마트, 타겟, 갭, 아디다스를 보시면 YY 증감률을 보시면 지금 23년 3, 4분기 정도 보세요. 마이너스권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재고 증감률이. 거의 뭐 20% 후반도 나옵니다. 지금 재고 증감률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고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저점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의류라든지 OEM사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2, 3분기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시면서 뭐 제휴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뭐 오늘 이야기들이 됐던 종목들도 꽤 많이 주가들이 반응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또 내일 뵈야죠. 네. 박근영 부장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